오늘은 선진대국 대개혁 100+1 중에서 복지 분야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홍준표 정부는 생산적 복지 원칙 하에서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청년에게는 꿈을 주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는 게 원칙이라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에 비례해서 복지 수준을 늘리는 성장 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 복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복지를 과대하게 확대한 결과 국가부채가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부채가 1180조 원, 국민 1인당 23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후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 문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되지 않도록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즉시 개혁기구를 만들어 연금개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서민집중복지와 일자리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주택 영선이 분양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복지 분야 주요 공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소득과 자아실현의 원천입니다. 국민들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산에 기여하는 일자리 복지 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퓰리즘과 현금 퍼주기 복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 현금 살포는 국민의 건강한 근로 의식을 병들게 하고 정부와 공동체에 빌붙어 사는 의존형 인간을 양산합니다.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화폐 방식이나 30만 원, 50만 원씩 뿌리는 현금 퍼주기 복지는 정의롭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 비례 복지와 서민 집중 복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리는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성장 비례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GDP 대비 적정 복지 비율을 설정하여 미래 세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서민 집중 복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 논쟁으로 지새운 게 지금 거의 30년입니다. 나는 그런 복지가 아니고 복지라는 것은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복지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서민이 아닌 분들은 자유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채할 자유도 주고 해외여행 갈 자유도 주고 마음대로 1년 12달 골프를 치건 말건 세금만 제대로 내면 모든 자유를 주고
그 사람들이 돈 쓰는데 눈총이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는 돈이 풀려야지 서민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민 집중 복지는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경제 자립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네 번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적시 연금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공적연금, 기업 직업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구조 전체를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가 이리 복잡하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향을 새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액, 연금 지급기한,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시지가가 12억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이 모기지라고 그러죠. 모기지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데 연금 취급 금융기관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공시지가 12억인 이하인 주택 제한을 완전히 풀겠습니다. 이거 풀어놔야지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해도 잠실에 있는 내 집 잡히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왜 연금 주택가격 12억 이하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지 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가격이 100억이 되거든 뭐 500억이 되건 그 상관없이 이거는 풀어가지고 해줘야지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여섯 번째, 실업급여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령자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실버 기술을 활용하겠습니다. AI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정진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대상 금융권제 예방을 위한 AI 기반 보안 소프트웨어 및 핀테크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영순위 주택 공급을 대폭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에서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주택 영순위 특별 공급을 크게 늘리고 출산과 결혼을 유도하여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하기가 쉬운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신혼부부에게는 초기 정착 기반을, 청년들에게는 자산 형성과 독립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의 자산 정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건속 연계 인센티브를 통해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채용공제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단계별 자산 형성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으로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끌어올려 모든 국민이 출산부터 육아까지 부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11번째,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년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년 연장
할 때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정년전형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미 노인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70세로 5년 뒤에는 맞추도록 정책을 만들어 놓고 조례로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고령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2번째, 전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노령층,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교육, 가짜뉴스 예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털투부들, 그 사람들 가짜뉴스 전파하는 거 강력히 막을 겁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가짜뉴스를 심어가지고 그게 나이 드신 계층분들은 그걸 맹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중 삼중으로 분화된 겁니다.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에 개인정보 보호에 하는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소중한 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농어촌 지역의 난방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시골 가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답니다. 농촌의 난방시설하고 도시의 난방시설하고 워낙 값 차이도 나고 다르니까 이것도 시급히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 복지 분야 말씀드린 걸 마치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봐. 더 이상 공약 발표한 거는 없지?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습니다. 국민통합이다. 예, 통합이. 국민통합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100가지 공약은 오늘로서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플러스 1이 남은 게 국민통합입니다. 그것은 날짜를 정해서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게 좌우 공존의 나라를 만들고자,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맨날 여가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예. 네, 하세요. 자, 마이크 저 뒤쪽에 먼저 들어주십니다.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네, 그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도 대기업 못지않게 출산 육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걸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식? 그건 결국 예산 지원이죠. 예산 지원인데 대기업은 이 지원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죠. 또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이 앞에 예, 먼저. 스카이레디 기자입니다. 그 실업급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외국인이 좀 한국인이랑 별다른 차이 없이 수당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차등 적용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토해 볼게요. 검토해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단일 민족이라고 배단 민족이라고 늘 그랬죠.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기화해서 살고 이 다민족 국가가 되어갑니다. 미국처럼 지금 그래 되잖아요. 그래 되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차등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일부에서는 차등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 전부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마이크 네, 저 테네마이트 선우윤호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에 관련해서 좀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한동훈 후보에게 키보드 그리고 뭐 햄버리 복지 분야 관련된 정치 질문 혹시 더? 아니 괜찮아. 먼저 네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미지 정치 관련된 비판이 여러 있었는데 그 이미지 정치의 패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지 정치가 성공한 사람은 내 기억에는 딱 한 사람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오정훈 시장. 그거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진짜 오정훈 시장은 그 이후로 처음 등장할 때는 이미지 정치로 등장했지만 그 이후로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응? 그렇지만은 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입니다. 그 처음 정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곧 들통이 난다. 그래서 대선배 입장으로 그럼 같이 토론하면서 너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B급 질문이니 그래서 내 캠프 자체가 B급 캠프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B급 캠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해 주셨죠? 네. 자, 우리 기자님. 채널A 백승현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현금복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등 지원에도 반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현금복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선별 지원. 선별 지원. 선별이 아니지.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뿌리는 거 말고 취약계층에 한해서 현금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지 그거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 오늘부터 국민 여론조사 시작되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전부 동등하게 해야 되겠죠.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그 법안 발의한 것 중에서 대학 등록금을 부모 소득별로 차등으로 받자. 실제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데서는 부모 소득에 따라서 등록금을 냅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서 등록금을 1년에 10만 불 내는 사람이 있고 5만 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 도입하는 게 어떠냐. 서민들한테 기회 주기 위해서 서민자제들은 대학 등록금부터 대학에서 차등해서 받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실제로 내 법안도 낸 일이 있는데 제가 추진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그 문제가 아니고 서민 복지입니다. 가능한 한 복지의 혜택은 서민들한테 집중이 되고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은 자유를 줍니다. 자유가 복지예요. 또 여론조사 그거는 내 소감 받기라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오늘 전화 오면 응답을 할 텐데 그 전화를 내가 한 번도 받아온 일이 없어요. 예. 네. 자, 우리 오늘 또 참여하신 기자님들 먼저 뒤에 계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의 김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연금개혁, 구조개혁 바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되시면 지금 보수개혁 이미 진행된 거는 찬성을 하시는 건지 찬반을 떠나서 보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없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가 해야 되겠죠. 그건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미래 세대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어제 말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하셔서 흥행에 도움이 된다면 거론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대통령의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이신 건지 뭐 흥행을 위해 잠깐 언급되면 괜찮은 건지 오늘 채널A에서 이야기 다 했으니까 같은 채널A잖아요. MB. MB는 예. 오늘 그거는 채널A에서 다 이야기했어. 노은지 기자하고 아침에 30분간 이야기했으니까 그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아침 8시에 뉴스 시그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예, 한겨레신문 이승입니다. 오늘 권영세 위원장이 국회에 최종을 옮기고 지금 현재 국회는 공마통을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는 얘기도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제2집무실 관련해서도 세금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캠프 후보님들과 좀 이야기 같은 내용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후보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에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과 혹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입장. 근데 이야기를 이건 했는데요. 이미 말씀하셨었는데. 개헌이 되면 상원과 양원을 두는데 하원을 두는데 하원은 정부 부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세종시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상원은 국가 전체의 문제로 관장하니까 서울에 있는 것이 옳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건 답변이 되시면. 자, 우리 정량 인상하고 노인 연령 상향 검토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 신문 답변이잖아요. 노인 연령 상향을 하는 것에 상향 검토의 효과를 좀 듣고 싶고 정량 현장은 시장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몇 살까지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적석에서 그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노인 연령은 지금 그 대한노인에서 이부영 회장이 말하는 것은 75세입니다. 대한노인 회장께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했는데 급격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저는 70세로 대구에서는 매년 한 살씩 높여가지고 대구에서는 지금 5년 후에는 70세가 될 겁니다. 예. 예, 작성. 예, 우리 오하연 씨는 마이크 좀 주세요. 아직도 세월호 마크 해놨네. 네, 예. 네, 해봤습니다. 예. 정책 질문 드릴게요. 그 최저임금하고 실업급여에서 내외국민 차등 지급을 좀 얘기해 주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좀 다민족 사회가 되는 만큼 이들을 조금 뭐 품을 만한, 통합할 만한 정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보여요. 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다민족을 포함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실업급여는 내외국민의 차등 지급을 얘기해 오셨는데 그와 별도로 이제 다국민 사회가 되는 시점에서 이분들을 좀 통합할 만한 정책도 안 보여서 그 부분이 좀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없으시단 말씀이죠. 응? 앞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은 캠프에서는 논의가 안 됐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국인도 힘들어요. 근데 내국인도 힘들다고. 여기서 사는 국민들인데 별도 정책 고려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만드시겠다. 예. 네. 자, 우리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오마이뉴스에서 뭐 끝난 거 아이가?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김서영 기자입니다. 머니에스 기자입니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얼만큼 주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핵심은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연금 운용 규모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떨려서요. 사실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펀드가 그만큼 큰 펀드가 없을걸요. 근데 수익률은 사실 하위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연금 수익률을 어떻게 좀 개선하실 방안들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그거는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을 내 대통령 되면 새로 싹 뽑겠어. 새로 싹 뽑아가지고 그거는
연금 수익률에 연동해서 그 사람들 채용 여부 계속하는 거 그거 검토하겠어요. 그 막대한 돈을 관리하면서 엉뚱한 데 쓰고 또 잘못 쓰고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개혁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여태 선거공신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미국의 401k 연금처럼 이제 고수익 연금 제도도 별도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대충 되고 난 뒤에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없죠? 예. 또 예. 국민연금공단. 예. 위치를 좀 옮기실 생각도 하고 계시는지. 국민연금공단의 위치 이전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중앙에 있는 행정기구를 지방에 이전한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적합한 장소에 둬야 합니다. 기관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가장 적합한 장소에 둬야 돼요. 그걸 갖다가 강제로 연금공단을 어디로 이전하고 무슨 이전하고 여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그 정책을 계속해 왔지만은 그게 국토균형발전이나 뭐 성공한 사례 있습니까? 지방은 소멸은 가소가 됐어요. 기조를 그래서 그거는 난 이제 공공공단 같은 경우나 무슨 은행 이전 같은 경우나 이것도요. 그 안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북한도 아니고 강제로 어디로 보내고 하는 거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찬동을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강제로 정부가 이전하겠다? 나는 그걸 반대합니다. 지금 전세대에 있어가지고 소원이 그러면 마이크를 좀 대주세요. 네. 목소리를 이미 내려간 거는 손 안 댑니다. 그거 손 댔다가 큰일 나게요. 이미 내려간 거는 손 안 대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게 그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구성원들 의사도 존중 안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거 이거는 소위 전두환 시대 발상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예. 오늘 지도부에서 그 당의 문호를 활짝 열겠다 진영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입당이나 복당 같은 거 정면으로 재검토하고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어떻게 그거 지금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해요. 어느 누구라도 필요해요.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야지. 남극이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 추워도 없어요. 한덕수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모님 고생하셨습니다.